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 주제는 당신의 심장 안녕하신가요입니다. 자,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심장을 어떻게 상상해 보십니까? 큐피트 화살에 나와 있는 하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는 하트입니다. 대신에 큐피트 화살 대신에 심전도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심장이 뛸 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 의사들도 심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못 봅니다. 가슴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저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가운데 하얀 부분이 심장입니다. 저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심장의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장이 실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의 근육입니다. 좌우에 보이는 노란색은 심장에 끼어 있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의 심장을 보면 그때는 사실 저런 지방이 거의 없이 그냥 빨간색의 근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아시는 것처럼 뭐 내장 비만부터 해서 지방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올 때 심장도 이와 같이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장은 정상 심장은 아닙니다. 수술할 때 찍은 거니까는요.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의 심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심장은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1분에 60번 내지 80번을 쉬지 않고 뛴다는 겁니다. 저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관상동맥이 되고 그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한 질환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심장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2021년도 자료입니다. 사망 원인의 제일 높은 것이 당연히 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저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83년도, 90년도, 한 2010년까지는 심장질환보다도 폐렴이나 다른 질환이 더 위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전부터는 심장질환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암은 몸의 곳곳의 장기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 장기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심장병의 분류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비동맥경화성 심장질환. 여러분 동맥경화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있는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과 비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비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천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그리고 심근병증, 부정맥 같은 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 저 위에 있는 병은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저 위에 있는 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밑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가능하고 또 병이 발병을 했다 할지라도 병의 진행도 늦출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관상동맥이란 무엇이냐? 관상동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혈관에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병이 관상동맥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정상적인 혈관은 이와 같이 그냥 표면이 어떤 그 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혈관이 있고요. 그 혈관의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매끄러워서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을 만큼 혈관의 정상 부분을 진짜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부드럽고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로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흡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당뇨에 의해서 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혈관에 조그만 노란 플라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쌓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 동맥이 내막이 손상이 됐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 죽상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아지면은 혈관의 직경은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많은 것들이 혈관을 막아주게 되면은 피가 지나가는 길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게 한 50% 정도 막혔을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진행이 돼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증상이 나타나느냐? 끝에 보신 것처럼 한 70% 이상 좁아져야지만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있으면 잘 모릅니다.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증상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 혈관벽이 노랗게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플라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저런 것들은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저기에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붙게 되고 소위 말하는 피떡, 혈전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붙어서 완전히 막히면 그게 심근경색증이 되고요. 상식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 심장병을 예방한다. 그러면은 아스피린은 왜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라 그 얘기냐 하면 저렇게 좁아진 혈관의 표면에 혈전, 혈소판이 붙는 것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뭐 플라크가 생기거나 이런 과정을 아스피린이 예방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진행이 됐을 때 관상동맥 질환이 되고 저게 70% 75% 이상이 되거나 완전히 막혔을 때 그래서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맥경화증 이런 게 붙게 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딱딱하게 된다,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는 가슴 통증,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한 흉통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 명치 부분이나 왼쪽 가슴 부분에 흉통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운동 시에 힘든 일을 하거나 뛰거나 그럴 때만 흉통이 나타나고 가만히 쉬면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진행이 되면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왼쪽 팔 또는 목으로 이렇게 방사돼서 퍼져서 나타납니다. 그 심장병이 있는 분인데 나 자꾸 왼쪽 팔이 아파요. 목도 뻗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심근경색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식은땀, 호흡곤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건 심장 근육이 이미 괴사가 일어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됩니다. 즉 혈관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흉통의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또 처음에는 힘들 때만 증상이 있고 쉬면 괜찮다가 점점 갈 땐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나타나고 아주 심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밥을 못 드십니다. 밥을 먹으려고 꾹꾹 삼키면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냐? 물만 조금씩 드시면서 심장병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내시경 하다가 이상하다고 의뢰가 됐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당연히 제일 먼저 약물 치료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혈관이 안 좋으면 아스피린 먹는다. 그리고 요즘에 콜레스테롤 높으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제를 먹는 거 거의 이제 국민 상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혈압 강화제인데요. 이게 사실 혈압을 강화시킨다라기보다는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주겠다. 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일을 많이 하니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에 이제 해당이 안 되면 아시는 것처럼 스텐트라고 하는 경피적인 관상동맥 시술을 하든지 여기서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혈관에 여기저기 병이 많게 되면 그때는 아예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짤록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 혈관이 아주 괜찮죠. 한 군데만 딱 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뭔가 풍선으로 그 부분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저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까 좁아져 있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넣었을 때 아주 완벽한 치료를 우리가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텐트를 넣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라는 겁니다. 혈관이 하나만 병이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이 딱 한 군데만 넣어서 해결될 때 원포인트 가장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혈관을 이어준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흉동맥을 이어서 연결해 줬을 때 굉장히 피가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은 혈관 하나에서 혈관 세 군데를 동시에 연결해 준 게 됩니다. 보시면 심장에 있는 혈관과 우리가 이어준 혈관의 굵기가 비슷합니다. 굵기도 비슷하고 내 몸에 있는 자가혈관을 이어줬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15년 이상 돼도 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이나 이러한 것들은 심장을 세우지 않고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줬을 때 또한 아주 극대화된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예방책을 굉장히 비싼 돈에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팔게 되면은 이걸 감춰놓고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심장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당연히 금연은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중에 혈압약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잘못된 상식이죠. 안 먹으면 혈압은 계속 높거든요. 혈압약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지만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정상 혈압을 유지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걸 예방하는 겁니다. 혈압 조절하셔야죠. 당연히 체중 조절하셔야죠.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식사는 적당히. 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지키고요. 지금도 저한테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수술도 했는데 뭐를 먹어야 될까요? 뭐를 먹으면 심장이 좀 건강해질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해서 심장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에서 무엇을 찾으실 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하루에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겪는 관상동맥 질환, 심장혈관 질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 사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희가 오늘부터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